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그것은 귀신인 줄 알았으나 스토커였던 걸까? 부평에서 일을 하며 기숙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내일 쉬니까 한 번만 더 데려다줘. 짐이 많아. 제가 사는 집은 은평구 증선동이고 기숙생활을 하는 친구는 가까운 서대문구청 쪽의 연희동입니다. 저는 상당히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편이라 버트롱 귀찮은 듯이 기름값 10,000원만 받겠다고 하고 기분 좋게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갔지요. 그때 시간이 밤 11시 전후였습니다. 리모컨으로 버튼을 누르니 평소처럼 삑 소리가 아니라 삑삑 소리가 2번 납니다. 누가 또 한 대 치고 갔나 하며 평소처럼 한 바퀴 보았습니다. 밤이라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흰색이어서 마냥 깨끗해 보였죠. 아시겠지만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차 구입하고 3달 이내입니다. 시동을 걸고 바로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월드컵 터널을 지나 성산대교를 건너 경인고속도로에서 인천 부평 IC 코너를 여유롭게 돌아 나갔습니다. 차량 특성상 지상고가 상당히 낮고 그런 특성을 잘 써먹는 터라 다른 평균 속도를 달리는 차보다 20에서 40km 정도 오버해서 코너를 돌 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뭔가가 큰 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친구를 만나 담배 한 대 피우고 시간이 늦었으니 바로 출발하자고 얘기하고 차량에 올랐지요. 남자들의 수다를 잘 떠는 우리는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제잘제잘 얘기하며 빠른 속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고 성산대교를 지나가는 중 친구가 어느 순간 말을 안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야, 차 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피곤해? 친구는 대답을 안 하더군요. 그런데 손짓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살짝 뒤를 가리키더군요. 가리킨 순간 저는 얼어버렸습니다. 뭔가를 실체를 보기도 전에 무서워서 보는 것을 포기했지만 완전 그냥 털이 쥐뼛쥐뼛 서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를 잘 보이게 세팅한 룸미러는 저에게 거짓 없는 뒷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듯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 제 오른쪽 눈 위에서 검정 물체가 큰 게 있습니다. 저는 멎을 듯한 심장에 친구에게 야, 다 왔다. 아, 힘들다 내려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내렸습니다. 친구도 바로 내렸죠. 거의 집다운 시점에 홍제천 개천이었습니다. 바로 리모컨으로 문을 잠그고 친구에게 이쪽으로 빨리 오라고 손짓하고 안 보이는 쪽까지 왔습니다. 친구도 헐레벌 뛰어와서 야, 누구냐? 누구야 씨발 놀랐잖아. 웬 말 안 해. 거의 안도의 숨을 쉬며 소리 지르더군요. 저요? 제가 어떻게 아나요? 야, 됐고 빨리 신고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 차량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해 줄까 크게 울리지 않게 해놨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콩알만하게 울리더군요. 들릴 듯 말듯이요. 그러더니 그 순간 문이 철컥 열리더니 앞 좌석 시트가 스르르 앞으로 밀립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이 도어 쿠페 차량은 뒷문이 없어 앞 좌석에 스위치를 누르면 뒷좌석 사람이 타고 내리기 쉽게 자동으로 접히면서 핸들 쪽으로 쭉 밀립니다. 그 스위치는 가끔 타는 제 친구들도 위치도 제대로 몰라 수동으로 시트 접고 밀었는데 어둠 속에 뭔가가 내립니다. 저와 제 친구는 멍했습니다. 다가가지도 도망가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긴 생머리, 어둠 속에 시꺼먼 얼굴 남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가로등을 걸어갈 때 한눈에 보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 경찰에 전화해 이쪽으로 빨리 오시라고 여기 홍제천 길인데 정확한 위치를 말하려던 찰나 그 여자가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핸드폰을 주고 그가 향한 골목 쪽으로 조심조심 갔습니다. 골목 모퉁이 회밀이 마트 안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였습니다. 그 밝은 조명 아래 보니 방금 전까지의 섬뜩함과 무서움은 싹 가시고 얼굴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의 얼굴이 다 보일 때쯤 안에 있던 그 여자와 밖에서 멍한 눈으로 쳐다보던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곤 나오더군요. 여기서 뭐해요? 싱긋 웃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럽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애는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3층인지 4층인지 사는 20대의 여자애였습니다. 가끔 출퇴근 시간이 맞아떨어져 집 앞에 마주치면 인사만 했고
어쩌다 가끔 찾아와서 김치와 음식을 주던 그 여자애. 돌아와서 아직 오지 않은 경찰에게 전화해 죄송하다고 하고 친구와 자초지종 설명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며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친구는 얘기하더군요. 자기가 없었으면 아마 너한테 뭔가 말을 걸으려 했나 보다. 하지만 상황은 저에겐 최악이었지요. 그러다 만약 제가 깜짝 놀라 사고라도 났다면 아직도 그 여자의 웃음이 가식적이었던 웃음인지 아니면 그 차량의 주인이 나라는 걸 몰랐는지 궁금하네요. 지금도 집에 저 혼자만 사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두드리고 반응이 없으니 다시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설레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무섭습니다. 그냥 무서워요. 그리고 그 여자애에게 그때 일을 꺼내고 싶은 용기도 생각도 없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지금도 택시를 타던 제 차를 타던 친구 차를 타던 저는 뒷좌석을 확인해보는 버릇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녀.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황량한 벌판 위에서 서 있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기분일 때 다가왔습니다. 전 처음엔 그녀를 경계했죠. 누구처럼 예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딱히 무언가 남들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나에게 관심을 주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말하시는 관심입니다. 내가 힘들 때면 곁에 와서 속삭여주고 또는 힘내라고 해주고 저에게 정말 큰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늘 주기만 하던 제가 부모님을 제외한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녀에겐 그저 작은 호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겐 너무나 컸어요. 신도 나에게 주지 못할 그런 애정이었죠. 전 미친 듯이 그녀를 갈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 앞에선 내색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절 싫어하게 될까봐. 제 곁을 다시 떠날까봐요. 저 참 소심하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녀에게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녀는 절 떠났어요. 이별이란 말과 함께요. 마녀. 전 그때부터 그녀를 마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 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런 아픔도 처음이었고 이런 경험도 처음이었고 누군가에게 말해도 단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말뿐이었죠. 제 기분 여러분 모두 아시겠죠? 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고 싶다란 말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일상이 익숙해질 때쯤에 한 통의 전화가 오더군요. 마녀였습니다. 전 무언가에 홀린 듯 그것을 받았어요. 이젠 아무렇지 않았는데 미친 듯이 가슴이 뛰더군요. 마녀는 저한테 마법을 걸었습니다. 전 또 그녀의 슬픔, 아픔, 상처를 다 끌어안으려 노력했습니다. 절대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라고요. 전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나와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날 가지고 놀아도 좋다. 나 몰래 바람 피워도 난 상관없다. 나만 모르게 해줘. 믿지 못하시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녀를 가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옆에서 그저 처음에 주던 관심. 그 관심, 그 조그마한 관심 그거면 됐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너무 큰 걸 바란 건가요? 3,000%로 빠졌네요. 하여튼 저희는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전보다 더 심하게 걷잡을 수 없게 커지더군요. 그녀와 처음 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진짜 미치도록 제 마음이 미치도록 커졌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사랑에 미칠 수도 있구나. 남들이 왜 이렇게 사랑에 울고 웃고 그렇게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전 그래서 주제넘지만 그녀에게 다시 제 마음, 그래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결과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함께 차였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 처음 전 울었습니다. 정말 펑펑 울었어요. 미치도록요. 가슴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전 결심했습니다. 마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고. 이 마녀의 소나기에서 당장 벗어나자고. 전 마녀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전 여행하는 내내 마녀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녀. 잘 때도 마녀. 일어나서도 마녀. 그 마녀. 그 마녀가 절 괴롭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 마녀가 말이죠. 내 머리에서. 제발. 심지어는 제 마음속에서까지 있었어요. 그 마녀는 저한테 마법을 걸었습니다. 절 미치게 만들려는 마법을 건 거라고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그 마녀가 떠오르더군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마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받아주더군요. 그 마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렇게 미칠 것 같고 돌아버릴 것 같은 제가 한순간에 차분해졌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왜 그랬는지. 마녀와 몇 마디 주고받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분명 한심하다고 느끼실 테죠. 그러나 당신이 사랑을 해보신 분이라면 제 이야기가 전혀 남에게 같지 않을 겁니다. 전 다시 그녀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절 병신 같다고 욕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저 병신 맞아요. 마법에 걸린 병신입니다. 그래도 전 그 마녀가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 남자친구 생겼다고.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다고. 시발. 마녀는 역시 마녀입니다.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면서 이렇게 절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전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왜 거기에 나가야 하죠? 그리고 연락이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몇 달 후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그 남자와 헤어졌다고. 헤어진 이유도요. 시발 그렇게 나 엿먹일 거면 헤어져도 좋게 헤어지던가요.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위로받고 싶은 건가요? 대체 왜 그러는 거죠? 아직도 좋아하는 거 알면서, 사랑하는 거 알면서 왜 그러는 거죠? 당신은 날 그렇게 증오하나요? 날 괴롭히면서 행복함을 느끼나요? 내가 당신 때문에 괴롭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는 건가요? 그래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니까요. 그 마녀는 저한테 사랑이라는 마법을 걸었습니다. 시발 정말 무서운 마법을 걸었어요. 전 또 그 마녀의 슬픔을 달래주었어요. 그래도 저로 인해 그 마녀가 행복하다면 전 그것으로 족하니까요. 전 참 구제받을 길 없는 놈인가 봅니다. 근데 제 실수로 인해 마녀는 제 곁을 영영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마녀가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전 당연히 응했고 그 자리에 가보니 마녀가 긴 생머리를 자른 채 삭발을 한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전 그 당시 너무 어렸습니다. 왜 마녀가 머리를 자른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무렵 제 사소하지만 아주 큰 실수로 인해 마녀가 저에게 엄청난 화를 냈고 그렇게 헤어졌지요. 영영 이별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이후가 엄청난 지옥이더군요. 그 마법에서 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눈만 뜨면 그 마녀 생각이 나고 마녀는 잘 지낼까? 그래도 행복하게 지내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녀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힘내고 대체 이게 뭐 하는 상병신 짓인가 하는 자책감도 가졌지만 얼마 못 가 그 자책감은 잊히더군요. 2년이었습니다. 장장 2년 술만 먹어서 필름이 끊기면 저도 모르게 그 마녀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기록에 찍혀있더군요. 제가 그 마녀한테 여러 번 통화를 건 게요. 그리고 잊지 못해 발신번호를 지운 채 문자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렇지 않았는데 유독 왜 이 마녀만 나에게 이런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정말 위대하더군요. 불과 얼마 전에 드디어 그 마녀의 마법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아는 사람을 통해 그 마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발 그렇게 나 떠날 거면 그렇게 족같은 취급 당하지나 말지요. 왜 시발 그런 일 당해서 사람을 정말 미치도록 눈물 나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녀 아니, 그녀. 아니 마녀. 절 그렇게 홀로 버려두고 가시면 좋나요? 제 마음 그렇게 미치게 만들어 놓고 떠나시면 좋나요? 마법 걸어놓고 그렇게 떠나시면 좋나요? 너는 내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다고 고백을 거절해놓고 남한테 그런 취급당하시면 좋나요? 이상형이란 그게 뭔데요? 그 사람과 맞춰가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 누가 자기의 이상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절 싫어하나요? 아니면 좋아하나요?
왜 그런데 그렇게 떠나신 거죠? 그러면서 시발 왜 그딴 취급당하시는 건데요? 왜요? 대체 왜요? 전 제가 비록 당신을 잊었지만 당신은 어딘가에서 행복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잊은 것도 제 스스로의 자유일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가신 건데요? 남자한테 그런 몫을 꼴이나 당하면서 그러면서 절 왜 떠나는데요? 마녀, 당신이 떠나고 나니 알겠습니다. 전 정말 미치도록 마녀의 마법에 빠졌고 아직도 마법이 지속 중이란 거려. 전 어떡하면 좋죠? 마녀, 당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비록 너무 어려서 당신에게 실수만 했지만 이제 당신 덕분에 소년과 청년의 갈림길에서 청년이 되려고 합니다. 마녀, 당신은 아직도 저 먼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전 아직도 당신의 마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마녀, 제게 기회를 다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잊으라 하지만 전 도저히 잊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마녀, 당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싶은 평범한 소년의 마음은 그렇게 부서집니까?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녀, 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세계.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마치 꿈과 같았고 꿈과 같은 일이었다. 나 자신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이 경험은 정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라도 하듯 몸이 떨려온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지내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대학교 1학년 새내기로 고등학교를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성인이 되었다는 두려움의 대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나는 인문계 학생이 아닌 공업계 학생이었다. 즉, 공고를 졸업한 학생이었다. 뚱뚱 고등학교에서 이런 대학교를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 행복해하며 들어온 학교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학업에 쫓아가라 공부를 밤늦도록 하였고 자연스럽게 대학교 도서관에서 하루 시간 대부분을 지내게 되었다. 학업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선 걱정이 많았지만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하루 종일 책 붙잡고 있는 것은 비교적 쉬웠다. 하루 공부 일지를 끝내고 나면 도서관 책들을 종종 훑어보며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날 고른 책에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책이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거울 속에서 나온 인물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거울 글씨를 쓰고 거울 반대로 표현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거울 반대편에서 현세계로 나왔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문구를 보았을 때 나는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다.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기말고사를 보고 여름 방학이 다가왔다. 대학교 방학은 길기에 나는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섰다. 고등학교 때는 방학이라는 것이 방학이 아니었기에 대학교 첫 방학은 나에겐 큰 의미였다. 뭘 해볼까 하는 나는 도서관에서 읽었던 그 문구가 생각났고 거울에 대한 전설이나 민화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선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나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그 정보들은 나한테 큰 호기심을 주기 시작하였고 나를 광적으로 만들었다. 방학 내내 거울에 붙들어 살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열중하였다. 결국 나는 2학기 휴학을 내기로 결정했다. 나는 휴학 신청을 하려 학교로 향하였다. 우리 집과 학교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이나 걸렸었는데 꽤나 멀었다. 학교역에서 내려 학교로 향하던 도중 나는 문득 생각이 났다. 거울이 많은 곳을 학교 근처 외진 건물에 아주 큰 가구점이 하나 있었다. 그 가게는 이상하게도 몇 년이 지나도 영업을 하지 않았었는데 물건은 건물 안에 그대로 있었다. 거기다 그 가구점 안에는 거울도 많았는데 종류만 해도 엄청났다. 크기도 각각이었고 디자인도 특별했다. 그 건물은 경비도 널널해 보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 호기심은 나 자신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달았고 결국 나는 학교에서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밤이 늦도록 기다렸다. 새벽 한두 시쯤 왔을까?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시내에서 벗어난 곳이라 내 예상대로 경비가 심하지 않았다. 적어도 무인 경비라도 있을 줄 알았던 나는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고 3층 가구 매장 입구로 향했다. 불도 없고 으스스한 분위기라서 그런지 후덥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서늘하였다.
가구 매장 입구에 도착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먼지가 이리저리 쌓여 있고 동네 불량배들이 왔다 간 흔적도 간간히 보였다. 입구 대문에는 낙서가 돼 있었고 그 안에는 가구들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안에는 가구들이 상해 보이지 않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아 문이 열리지 않겠구나 생각하였다. 하지만 실험 삼아 밀어본 문이 쓱 하고 밀려 들어갔다. 나는 뜻하지 않게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가구들이 모프에 덮여 있었고 습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났다. 모프를 걷어 구경을 하던 중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사람 발자국 소리였는데 타박타박 아주 작게 들렸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그 소리가 나는 곳은 여기 위인 4층이었다. 3층과 4층은 연결되어 있어 계단으로 살며시 올라갔고 혹시라도 경비일지 모르니 도망칠 준비도 하였다. 4층은 3층과 다르게 거울만 배열되어 있었다. 정말 많은 거울들이었다. 엄청났었는데 그 중앙에 서 있으면 내가 아니 그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타박타박 4층 어딘가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계속 찾아보았다. 나는 구석에서 한 형체를 보았는데 그 형체는 어떤 남자였다. 지금은 여름이었지만 그는 의아하게 코트를 입고 있었다. 처음은 노숙자인 줄 알았지만 그에게 무엇이 느껴졌던 걸까? 나는 그가 나를 당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무표정의 그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듯 이리저리 움직였다. 빙빙 돌기도 하며 왔다 갔다 하였다. 가끔 멈추다 움직이고 미친 듯이 발작하기라도 하듯 몸을 떨었다. 나는 무서워졌고 소름이 돋았다. 평소에 겁이 없던 나도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뭔가 내뿜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는 갑자기 멈춰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는 뭔가 입에서 속삭였는데 나는 겁이 난 나머지 미친 듯이 뛰었다. 거울을 부딪히고 깨지며 가구를 부수며 입구로 뛰었다. 1분 1초가 하도처럼 느껴졌다. 난 건물 밖으로 향했다. 그때 당신은 정말 패닉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집에 문을 잠그고 부들부들 떨며 그 가구점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우연히 열려있던 문 그 소름 끼치던 남자. 그가 나에게 하려고 했던 말을 계속 되새기며 어느샌가 잠이 들었다. 그날 아침 진정이 되자 나는 괜한 망상을 하고 있다 생각했다. 그는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내가 지레 겁먹고 도망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계속해 거울에 대해 정보를 찾던 중 외국 사이트를 찾았다. 그 사이트는 그것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사이트였다. 나는 이 사이트의 글들을 읽고 또 읽었다. 며칠 몇 날을 새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 중에 알아낸 사실이 있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 사이트에선 내가 보았던 글을 문지기로 추정했다. 마약과 같은 이 미칠 듯한 궁금증은 다시 나를 그곳으로 가기에 얼마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은 잠가져 있었고 그 입구 밖에서 맴돌 뿐이었다. 몇 주 후 나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건물이 철거되는 모습을 보았고 이 경험과 호기심이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부모님 설득에 의해 나는 평상시로 돌아왔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편의점을 하였는데 여러 손님을 만나 여러 얘기를 듣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두세 달 동안 일을 하다 보니 아는 지인들도 많아졌고 이 근방에 있는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다. 새로 건물을 짓는 아저씨들도 간간히 오셨는데 그중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 건물 안에 있던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건물 주인이 싼 값에 구입하여 여러 가구 가게에 넘겼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시작하였다.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나는 아저씨들을 통해 그 물건들을 판매한 아저씨에게 부탁하여 주소지를 받고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30곳이 넘는 전국 가구 매점으로 떠났다. 얼마나 돌아다녔을까? 벌써 20곳이 넘어갈 쯤이었다. 어느 때처럼 가구점으로 들어서려는데 가구점 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주인 아저씨를 찾아보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고 밤이 되도록 기다렸다. 결국 그가 나타나지 않자 나는 매장을 둘러다녀 보았다. 마침 푹신한 소파가 보였고 그 자리에 몸을 누웠다. 피로가 쌓인 나는 금세 잠이 들었다. 잠이 들면 잘 깨지 않는 나인데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 소리였다. 터벅터벅. 나는 급히 그를 찾았다. 가구점은 2층으로 이뤄져 있어
2층에선 소리가 난다는 것을 깨닫고 뛰어 올라가 보았다. 그는 그때와 같이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과 동시에 궁금함에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는 나를 보았고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겁이 났지만 그가 다가오기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말하려는 것들 들으려 집중하였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였다. 아니 친숙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는 내 팔을 잡았다. 그리고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의 힘은 정말 저항할 수 없을 정도였고 나는 눈물이 났다. 무서웠다. 떨렸다. 후회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정말 큰 전신 거울이었는데 그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는 나를 붙잡고 그의 손을 거울로 대었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거울이 녹듯이 투영액이 흘러내렸고 그는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쯤 지났을까? 나는 긴 꿈을 꾼 듯 눈곱을 떼며 일어났다. 그를 만나기 전 그 푹신한 소파였다. 일어나니 아침이었고 화창한 날씨였다.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다. 편의점이 보였다. 마침 목이 말라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음료수를 집어 편의점대로 돌아와 물건을 그녀에게 내주었다. 그는 무표정으로 나에게 무어라 말했다. 나는 들고 있던 지갑을 놓쳐버렸다. 그녀가 하는 말은 어제 꿈인 줄 알았던 그가 하는 말과 같았다. 나는 정신 차릴 새도 없이 편의점에서 뛰어나왔다.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은 모든 것이 반대였다. 간판에 쓰여있는 글씨들과 차량 번호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왜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지 그리고 친근하게 들렸었는지를. 편의점에서 그녀가 나와 나에게 소리쳤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던 아침 출근길들의 사람 아니 그들은 멈췄다.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고 무표정한 그 사람들은 나에게 외치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반대편 외치며 나는 뛰고 또 뛰었다. 그들은 점점 불어났고 이대로 뛰기만 한다면 잡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람들이 많은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마트 안 사람들도 곧 나를 잡으러 오겠지만 그들을 잠시만이라도 지체할 수 있었다. 금세 바뀌어서 들어온 그들 때문에 그들은 북적였다. 시계점 안으로 들어왔고 여긴 그나마 사람이 없는 외진 곳으로 피한 곳이었다. 나는 정리를 하였다. 이곳은 거울 속이며 무표정인 그들은 나를 붙잡으려 하고 이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생각했다. 나가려고 하면 다시 들어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지. 나는 두려움에 떨며 있었다. 내 얼굴은 콧물 눈물 범벅이었고 몸이 떨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딸깍딸깍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는 시계에서 났는데 유난히 크게 났고 소리는 나에게 점점 크게 들려왔다. 수많은 시계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고 시계들의 숫자가 반대로 시계바늘이 반대로 소리도 반대로 들려왔다. 미친 듯이 웅크리고 소리쳤다. 나를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기익하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사람은 날 잡고 작게 속삭였다. 잡혀. 그 목소리는 날 거울 속으로 데려온 그였고 그는 매장 안 거울로 끌고 갔다. 나는 그를 손으로 발로 차며 침을 뱉으며 밀어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나를 들어 끌고 갔다. 거울 앞에서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는 말을 계속 이어말했다. 못 벗어나 널 영원히 쫓아갈 거야. 그리고 나를 데리고 거울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길바닥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의 유흥가였는데 여기저기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도 누워있어 보였는지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다. 눈에 익은 나의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어머니의 울음과 아버지의 호통에 안심이 되었고 현실이라는 것에 포만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차려주셨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모든 자료들을 버리고 삭제시켰으며 집에 있는 거울들을 전부 깨버리고 던져버렸다. 평상시로 돌아가려 했으며 잊고 조금씩 회복해 가는 듯 했다. 어느 날 땀에 찌든 몸을 씻으려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샤워기에서 내 몸을 통해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 사이에서 뭔가 들려왔다. 거울 말이었다.
나는 그 소리에 놀라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그 소리가 나는 곳에는 화장실 세면대 거울이었다. 거울에 비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무표정한 그 사람들의 얼굴. 반복적으로 그들의 말을 나에게 외치고 있었다. 그 후 나는 정신병원을 다녔다. 병원에서는 나의 모습이 정신병이라 진단을 내렸다.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단순한 정신병이라 치부한다.